저는 이제 코딩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 시험인지, 그리고 이 코딩 테스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현재 브랜치 앤바운드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 올림피아드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국내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고,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를 고등학교 때 나가서 이제 은메달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아니면 ICPC 같은 대회의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코딩 테스트라는 제도를 처음 운영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한 2016년, 17년부터 삼성에서 처음으로 코딩 테스트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같이 좀 보고 검수를 진행했던 위원이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재개발교육원에서 강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코딩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커리어로만 보면 개발자나 연구원으로도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끝나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대면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자체가 뭘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시로 제가 가져온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채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을 보통 처음 배우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뭐 웹사이트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동작하는 걸 본다거나, 근데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건가? 동작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테스트이려면 공정하게 이게 맞았고 맞지 않았고를 분명하게 판가름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문제 상황이 되게 명확하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입력이랑 이제 출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제가 가져온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두 개의 수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두 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입력과 기대하는 결과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적어 놓는 게 이제 한 문제 세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작성한 코드가 뭐 1이랑 3이 주어지면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2랑 5가 주어지면 7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출제자가 준비한 입력 쌍들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로 실제 채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동 채점 시스템이 항상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형태이고, 그래서 핵심은 출제자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 문제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준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출제자가 준비한 입력들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나오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시험이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보러 회사로 와주세요라고 해서 면접 때 이렇게 직접 코드 짜는 걸 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코딩 인터뷰, 온사이트 코딩 인터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코딩 테스트는 그런 대면으로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존재해서 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게 올바른 코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을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좀 명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딩 테스트를 그러면 왜 봐야만 하는가? 결국 요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코딩 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해온 여러 과목들을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고 항상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는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코딩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교의 어떤 시험이라는 형태가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나온다거나
서술형 형태로 나와서 직접 사람이 개입해서 채점을 해야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시험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려면 학습이 가능해야 되고 학습이 가능하려면 저는 내가 지금 짠 코드가 몇 점짜리 코드인지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딩 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과 입력과 출력이 주어진 형태여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코딩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시험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처음에 코딩 테스트를 도입한 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우리는 어차피 어떤 일을 시키게 될지 잘 모르니 똑똑한 사람을 일단 뽑으면 가르치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코딩 테스트를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제 타서 2015년, 16년부터는 삼성을 시작으로 이제 근 3년 안에 거의 모든 기업이 코딩 테스트를 도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코딩 테스트는 실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신 취업준비생분들 인터뷰를 해보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다들 어렵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제가 뒤에 또 준비한 장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다룰 거지만 근본적으로 코딩 테스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딩이라는 어떤 학문 자체가 되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코파일럿으로 이제 간단한 코드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함수를 작성해서 재계함수를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리커전이라는 개념도 나온 지가 이제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딩 테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199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때는 코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퀴즈, 퍼즐 같은 거 줘서 퍼즐 잘 푸는 사람을 채용하는 형태로 코딩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15년에 처음으로 코딩 테스트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험의 형태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회사 혹은 개인, 그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지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뭘 공부해야 원하는 기업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저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체계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코딩 역사 자체가 되게 짧은데 코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자식들이 빠르다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기업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학문을 되게 잘 정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많은 인력들이 다 이제 산업계에 진출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딩 테스트를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를 만들고 이 시험 체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렇기가 구조상 어렵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코딩 테스트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들이 주어지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겹치는 구간은 어디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 개의 선분이 겹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구간은 세 개라는 걸 눈으로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코드로 작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제한 시간 주어져 있고 30분 안에 이 문제를 실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출제자가 준비한 인풋들에 대해서 올바른 아웃풋을 내도록 할 수 있냐? 어렵고요. 이걸 간단하게 이제 막 색칠하는 개념으로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코딩 테스트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시작점에 막 플러스 1을 하고 끝점에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테크닉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냥 유형인 거죠.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험 자체에서는 자주 쓰이는 유형인데 학교에서는 이게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내용.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꽤나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알고리즘 수업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버블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배울 때뭐 미적분 당연히 배우지만 뭐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안 풀리는 거죠. 이 문제는 미적분으로 풀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미적분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저는 또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더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1년에 삼성 신입공채 코딩 테스트가 3시간에 두 문제였고 지금은 4시간에 이제 두 문제인 시험으로 바뀌었는데요. 문제가 읽는 데만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해하는데. 엄청 길고 삼성이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 시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너 문제 조건 하나도 빼먹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아무리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잘 학습해 놨더라도 분명히 사람마다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코드를 1시간 안에 완벽하게 전부 완벽하게 작성해낼 수 있는가?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만의 코드를 실수 없이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취업 준비생 혹은 이제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많이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 코딩 테스트 잘 보려면 뭐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코딩 테스트에 자주 나오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연습해왔던 어떤 시험의 과정과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여전히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준비에 가장 알맞은 언어가 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요즘은 다 파이썬으로 시험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코딩 테스트를 빠르게 준비해서 통과해야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파이썬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다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에 따라서 그 기업에 뭐 예를 들면 백엔드로 한국에서 지원을 한다면, 보통 스프링으로 웹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바로 준비를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십++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만약에 내가 어떤 대회에 출전을 하고 싶다거나 좀 근본적인 이 코드에 대한 이해를 좀 바닥부터 끌어올리고 싶다면 정말 모든 코드를 다 바닥부터 작성해야만 하는 언어인 C++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셋 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면 가장 쉬운 언어인 파이썬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업이 어떤 문제의 유형을 풀어내는지를 그냥 계획적으로라도 알고 가시면 이 특강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벨 1이 대부분의 기업이 출제하는 유형이고 이 유형만 통과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레벨 1 정도 풀면 일단 뽑자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근데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뭐 몇 초가 걸리고 문제 상황은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이걸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걸 너 코드로 진짜 작성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구조를 한다면 프로그래밍 문법 때 배우게 됐던 뭐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뮬레이션 문제가 이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 레벨은 이제 기업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 정도 코딩 테스트 보면 똑똑한 개발자 뽑으려고 하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한참 이제 뭐 네카라 쿠베라는 용어도 나왔었고 요 레벨 2까지 풀면 보통 코딩 테스트는 통과가 됩니다. 물론 모든 채용이라는 과정이 코딩 테스트만 통과했다고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코딩 테스트가 평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레벨 2까지를 푼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는 정말 기본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전형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는 모든 시험이 아마 아시겠지만 만점자가 나오지 않는 시험이 가장 좋은 시험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조차도 만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한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벨 1, 2, 3 순서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는 기업에 따라 어느 레벨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겠지만 일단 이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아까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코딩 테스트만 나오는 유형도 있고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에서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항과 비슷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격자 칸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1부터 3까지의 수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그룹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의 기준은 상하좌우로 인접한 칸에 같은 수가 적혀 있으면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은 총 4개겠죠. 이렇게 그룹을 짓는 것조차도 이거 그룹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는 순간 시험은 탈락입니다. 그룹을 짓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게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되는지가 연습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지은 다음에 이 지금 요 격자의 점수를 매기는데요. 격자의 점수는 모든 그 그룹 간의 쌍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노란색 그룹이랑 회색 그룹, 네 번째 그룹을 잡았다고 하면 두 그룹 사이에 경계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단위 변의 개수가 점수가 돼요. 그래서 2번, 4번 그룹을 잡으면 4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그룹상을 다 잡았을 때 각각의 점수들을 누적하면 총 합이 나오겠죠? 그게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왠지 모르겠는데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격자 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긋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저 바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남은 요 귀퉁이에 있는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 행렬은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갑자기 회전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또 구해요. 그래서 이 점수를 3번 구해라. 회전하고 점수 구하고 회전하고 점수 구하고 회전할 때마다 그룹이 바뀔 거라는 건 예상이 되시죠? 인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인접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 문제로 나온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고 이 문제를 1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풀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2년 전 난이도였고요.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GPT가 나오고 나서.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대충 보자마자 저처럼 숙달된 혹은 코딩 테스트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만 합니다. 그룹을 나누는데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점수 계산하는데 모든 쌍을 다 잡아봤자 시간 효율이 괜찮기 때문에 완전 탐색을 해야 되고 회전하는 건 90도 회전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했지? 아, 이거는 수학적으로 돌리는 거를 막 행렬을 바꾸고 한쪽에 뭐 n에서 빼면 대충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연습이 안 돼 있는 유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되게 떨릴 거잖아요. 시험장이어서.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문제를 되게 잘 푸시고요. 네. 저같이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숙달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한 5분에서 10분 내에 코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코딩 테스트를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리트코드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트코드 서비스가 지금 그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월에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뽑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월 실사용자 수가 200만에서 300만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리트코드라는 서비스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트코드의 요 각 기업별로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이 문제를 이제 복기를 계속 해주셔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든 그 기업의 기출 문제를 꼭 풀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유형의 문제,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내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탑백 코딩 인터뷰 문제 그리고 기업별 이제 기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인터뷰라고 해서 그 기업별로 예상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돈을 내고 사용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 있는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리드코드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요 강연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도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이제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실제 학습자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이제 드리려고 노력하는지를 이제 뒤에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브랜치 앤 바운드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나름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적당히 좋은 답을 빠르게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저희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쓰면 출발지랑 도착지를 찍었을 때 되게 좋은 경로를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최단 경로라고 이름을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최단 경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알고리즘이 해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적당히 좋은 길을 빠르게 찾아줘야 돼요. 내가 찍으면 한 2초 안에 야, 이 길이 제일 좋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길을 막 따라서 가보다가 절대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바운드를 잡아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좋은 길인 것 같은 곳을 빠르게 찾아가는 게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브랜치가 여러 갈래의 길들이 존재하는데 바운드를 되게 이쁘게 잘 잡아서 최단 경로까지는 아니지만 최단 경로에 근사한 답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저희는 교육에서도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려면 이제 탄탄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탄한 교육 체계를 먼저 제시하자. 다만 탄탄한 교육 체계일수록 문제가 뭐냐면 내 레벨에 맞지 않는 문제들도 계속 풀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탄탄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습자가 공부하는 페이스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도록 바운드를 잘 잡아주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가 해야 되는 이 알고리즘이 해냈던 역할과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이름을 뺏어와서 회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검색하면 이제는 알고리즘보다 저희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이 회사에서의 비전은 진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요즘 교육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교육 시장에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학습자들이 그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인강을 듣거나 뭐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책이 어렵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내가 이 분야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코딩이랑 안 맞나 보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레벨이 아직 부족한 분이라면 서비스가 알아서 맞춰서 레벨이 아직 이 문제를 풀 레벨은 아니신 것 같은데 쉬운 것부터 학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레벨의 사람이든 그 레벨에 맞는 컨텐츠가 주어져야만 하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뭔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오기보다는 책과 강의가 쏟아져 나오는 형태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교육 콘텐츠가 레벨별로 유형별로 정의가 되려면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교육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수많은 최신 트렌드들이 바뀌어 나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걸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진짜 어느 레벨의 사람이든 그 레벨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는 완성하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딩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아마 모르시는 내용이었다기보다는 들어보시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코딩에 교과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저는 항상 이런 특강 자리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과서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이미 자리를 오랫동안 잡아온 과목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과서 내용만 순서대로 쫓아가면서 이해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실력은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게끔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코딩은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배워야 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커리큘럼을 촘촘하게 짤 수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현상이 무엇이었냐고 생각하냐면 다들 그냥 이미 타고난 이 코딩에 대한 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함은 부족한 분들한테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필요성은 점점 더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코딩 전문가분들이 업계에서 너무나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딩에 대한 교과서나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봉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닌 이상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원 시장에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되게 좋은 강의를 내놓는 이유는 그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딩은 아직 교육이라는 측면에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굉장히 긴 교육 자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단발성의 강의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또 이 코딩이라는 교육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걸 봤을 때 머리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얼마나 이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딩은 이 코드를 작성하는 학습자의 모든 생각을 100% 코드에 투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코드가 돌아가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이 많이 있냐면 막 학생이 설명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코드를 보여줘라. 코드를 보면 수준이 보이는 거죠. 아, 아직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꼭 뭔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에 대한 대화를 말로 하기보다는 그 작성한 코드만 보더라도 이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되게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냐면, 많은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를 이제 실제 시험으로서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코딩 테스트 문제를 실제로 낼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 그럼 누가 문제를 내냐? 코딩 테스트 문제를 내는 기업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낼까? 그 문제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좋은 기업에서 더 좋은 오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리어가 과연 이게 아름다운 커리어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보통 외부에서 소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소싱된 문제라 함은 난이도가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된 채용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3시간에 4문제 시험을 냈던 적이 있는데 재작년에는 3시간에 4문제 시험을 냈는데 한 문제만 맞아도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3문제를 맞아야만 이제 면접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한 문제를 맞춘 것과 3문제를 맞춘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에는 한 문제여도 통과였고 작년에는 3문제여도 통과였어. 이게 과연 어떠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결국은 지원자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솔루션은 아마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과외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되게 명확한데, 과외 선생님을 대체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회사들이 이 방향으로 저는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 선생님을 집으로 이제 모셨다면 저한테 문제를 몇 개 내주시겠죠. 풀어봐. 푸는 것만 봐도 대충 이제 나올 겁니다. 수준이 너 이 정도 수준이구나. 현황 파악됐고 그럼 너는 이 개념 좀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필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야 너는 개념은 아는데 아직 유형어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푸는 거 보면서 내가 힌트 조금씩 줘볼게. 힌트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치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기부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잘 풀더라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러면 너 6개월 준비하면 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무조건 갈 수 있다. 지금 페이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해. 너 좀 더 잘 해보자. 그래서 요런 파악하고 추천해주고 동기부여하는 요 3가지가 저는 무한한 사이클을, 양성 사이클을 이뤄야만 결국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만들면 교육회사에서 정말 진실된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Define Education Perfect Learning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겠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이 세 개입니다. 현황을 파악하는 기술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웹사이트와 동기부여를 자극해주는 시험.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띵커렛이 첫 번째 이제 프로덕트인데요. 꼭 저희 코드트리라는 서비스를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리트코드라는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서는 보통 백준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던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들이 본인의 레벨에 맞는 문제를 고를 수가 없다는 것부터 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 학습자가 풀어왔던 문제들의 난이도와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알고 있다면 이 학습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만 이 기술이 아직도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기술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어떤 학습 데이터나 이 학습 체계가 올바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학습자한테 올바른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과서라는 형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기술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기술이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받아봤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저희는 다 제한 시간이 문제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한 15분이면 다 풀던데? 근데 이 학습자는 30분이 걸렸는데도 코드도 한 줄도 못 짠 거죠. 그럼 과연 이 문제가 이 학습자한테 의미가 있는 문제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훨씬 쉬운 문제로 저희가 바꿔드릴 테니까 그거부터 해보실래요? 가 당연 응당 이 학습 서비스가 능동적으로 해줘야만 하는 이 시대의 교육 서비스가 해야 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학습자의 현재 풀고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트리라는 이 컨텐츠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자가 현재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 학습자에게 더 필요해 보이는 유형이나 문제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집과 좋은 강의 있으니까 이거 들으면 실력이 늘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실력이 다 제각각인데 공통된 강의가 모두에게 통하지는 않을 거고 딱 필요한 어떤 유형과 레벨의 난이도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 학습자가 지금까지 푼 페이스나 어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너 이 문제를 풀면 너가 원하는 기업까지 가는데 몇 달 정도 걸릴 거다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게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잘 주기 위해서요. 저희가 코익이라는 시험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익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코딩 테스트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한 시간과 주어지는 문제가 모든 지원자한테 공통으로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그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는 걸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그냥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붙었고를 판단하기는 좋은데 그럼 떨어지는 사람들은 재교육의 기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가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코익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 응시자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던지고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제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5분 안에 이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원자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훨씬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요. 그 푸는 속도와 이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게 운으로 찍어 맞춘 것 같으면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주고요. 그리고 전혀 못 풀면 훨씬 쉬운 문제를 줘서 객관적으로 이 학습자의 레벨을 가장 빠르게 찾기 위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험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 각각의 시험의 결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잘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코드트리 학습 서비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너 시험 결과 보니까 뭔가 이런 유형들이 가장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채우면 너가 더 빨리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많은 그 취업준비생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시험만 보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풀리는 유형이 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한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시험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시험 끝나면 근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제한 시간 안에 랜덤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잘 소화해내는지, 그리고 못 푼 유형들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지금 브랜치앤바운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코딩 테스트라는 시장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냐면 코익이라는 시험이 모든 기업들한테 도입이 돼서 꼭 이게 어떤 회사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응시를 보고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업에서 원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인정을 받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학습을 잘 도와주는 AI 코딩 도우미와 그리고 그 꼭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순서대로 봐야 하는지를 가이드를 주는 이 코드트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기업에 노력하는 만큼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저를 포함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출신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교육시장에 왜 뛰어들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처음에 던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출신이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컨텐츠를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학습자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지난 3, 4년간 느껴오면서 실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출신이면서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회사가 존재해야만 하고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만큼은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컨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동기부여가 끊기지 않으면서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도 진단평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총 이렇게 문제집을 6번으로 나눠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미국에 진출을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런칭이 됐고, 내년 1월에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한국 서비스를 미국 서비스에 통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또 삼성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플랫폼 학습 서비스라고 알고 계신데, 이제는 아예 글로벌 회사를 준비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의 실력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코드 트리로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자 이제 아예 글로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문제집이 6개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레벨이 어렵지 않은 레벨부터 굉장히 어려운 레벨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학습하다가 막히면 그 막힌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항상 주어져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부터 코딩 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할 수 있는 레벨까지 모든 레벨과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1이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해서 저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처음부터 배우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막 for로 배우고요. 반복문 배우고요. 6번째 레벨은 진짜 요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를 커버하는 알고리즘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가 이제 꼭 줄글로 쓰는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제 그
AI나 아니면 요 컴퓨터 공학 쪽을 전공하시다 보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저는 코딩 배울 때 제 동기들이 되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코딩은 처음부터 계속 쓰라고만 할까? 코드는 왜 짜야 자꾸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어떤 언어라는 걸 배울 때는 뭔가 읽고 고르고 채우는 어떤 이런 객관식 유형의 문제가 당연히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쓰라고 하니까 신텍스 에러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너 이거 하나 놓쳤는데 왜 놓쳤는지 찾기도 어렵고 동기부여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컨텐츠의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처음에 코드를 짜기가 어려운 레벨이다 싶으면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짜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를 주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기부여 시스템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열심히 노력한 학습자가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최악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을 보통 운동이랑도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노력을 했다 하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풀다 보니까 안 풀려요. 근데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요즘은 뭐 GPT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답을 끝내 얻지 못하면 그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랑 이거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무조건 평균 4시간 이내에 90% 답변을 달아줘야만 한다. 학습을 하다가 막힌 학습자분들한테 질문이 올라오면 전문가가 무조건 답을 달아주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스트릭이나 이런 경험치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듀오링고나 이런 교육 서비스 중에 되게 리텐션이 높게 나오는 동기부여를 되게 잘 챙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서비스상에서 잘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런 여러 전문성이나 플랫폼을 바탕으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초중고 산하에 있는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파이썬 교육을 할 때 저희 걸 선택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낮은 것부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을 배울 때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여서 요 서울시교육청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원분들 교육하거나 자기주도 학습하실 때 저희 걸로 레벨별로 레벨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낮은 분들도 그 낮은 콘텐츠 아니면 높은 분들은 그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이랑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신입 개발자를 채용할 때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잘 보는 걸로 알고 계신데 경력직을 뽑을 때도 코딩 테스트를 이제 얼마나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코딩 테스트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래도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거를 얼마나 잘 소화하셨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딩 테스트를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진행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지원자가 잘할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 그럼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경력직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코딩 테스트의 취지랑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코딩 테스트만 응시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봐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어세스먼트 그냥 링크 가고 그거 시험을 봐야만 그 다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는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경력직인 분들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끊기지 않으려고 계속 학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직 시즌 되면 다시 리드코드 결제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해외랑 국내의 어떤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회사마다 분명하게 다르기는 해서 어떤 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회사에 계신 지금 현직에 계신 분께 여쭤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주로 평가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해보면 그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풀 때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 발표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을 듣게 되시는 분들이 워낙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코딩 테스트랑은 또 관련이 없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번에 빼고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일단 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수도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책에 먼저 써서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탄탄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도코드의 형태라면 더 좋겠지만, 수도코드로 쓰려면 그래도 이게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습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냐면, 이 문제가 꼭 효율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도 답을 내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작성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시 답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예제들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고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예제가 나오는 간단한 프로그램조차 작성이 안 된다면 이건 그냥 아직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코드를 작성하는데 실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아마 지원하신 기업이 그래도 코딩 테스트가 어렵게 나오는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 중에 한 70%가 다 알고리즘 자료 구조 상관없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짜는 코드를 못 짜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고, 이걸 최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사고해봤는데 이게 왜 올바른 풀이가 될 수가 없는지를 납득하고 넘어가야 비슷한 유형이 주어졌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이 보통은 다들 해설이 요즘은 너무나도 퍼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GPT에 넣으면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답을 보고 이해한 내 자신이 내가 이걸 이해한 건지 외운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생각한 풀이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나보다 더 나은 분께 듣고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